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남한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면서도 핵 관련 결정이나 언급은 없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전원회의 결과가 중앙조선통신에 의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전원회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많은 인원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주요한 그 소위 장관급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바뀌었고요. 예. 그다음에 군 지도부도 전부 싹 교체가 됐습니다. 총정치부장과 그러니까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이 모두 바뀌었고요.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인원의 대규모 변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인력 체제만 가지고는 예. 그 지휘 체제로 가지고는 앞으로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체제를 다잡는다라는 예. 뜻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예. 이 말은 달리 얘기하자면요. 자, 앞으로 뭔가 조금 더 센 것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네, 체제를 바꾼다는 것 자체는 어떤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조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예. 강대강, 정면 승부, 투쟁 원칙 천명을 했고 그리고 대적 투쟁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이 표현 자체로도 좀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예. 이 표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요 이게 지금 핵실험을 하겠다는 정확한 워딩을 얘기를 안 한 것일 뿐이지 예. 실제로는 그 핵실험을 가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지금 이 안에 그대로 내포가 돼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대적 투쟁이라는 메시지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대적 투쟁도 그렇고 사실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앞당긴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북한이 얘기하는 국방력 강화는 예. 핵능력 강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당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빨리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국 무력과 국방 연구 부문이 강행 추진한다. 예. 무력은 무력인데 왜 연구 부문이 튀어나올까요? 그건 역시 핵실험을 의미하는 예.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능력들을 키워 나가는 것을 계속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인원이라든가 체제를 바꿔 나간다. 예. 그런 메시지들이 내포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핵 관련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표현 수위를 봤을 때 그리고 예. 인사 이동에 대한 어떤 체계 변화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핵실험 가능성은 계속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예. 애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많은 관측들을 봤을 때는 어제죠. 10일 날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추측들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10일 날은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예. 이제 북한의 어떤 이런 실험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사실은 주말을 기본적으로 노리고요. 지난번 6차 핵실험 때는 거의 일요일 날 정오에 전격적으로 실시가 되기도 했었고요. 사실은 이제 좀 여러 가지 날짜들이 있겠습니다만 6월 중에서 의미가 있는 날짜라고 한다면 결국은 6.15 선언이 있었던 6월 15일. 예. 물론 정주년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2000년이니까 정주년은 아닌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전술핵을 꺼내서 대한민국의 핵 위협을 높임으로써 예. 기존의 남북 간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합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위로 돌리겠다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6월 15일 정도가 좀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그때 실행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 역시 주말 때쯤을 좀 지켜보다가 그러다가 장마철이 되면 또 실험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기 전에 아무래도 좀 북한이 만약에 빨리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할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거의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것은요 이미 작년에 김정은이 8차 당대회를 얘기를 하면서 예. 전술핵 배치를 얘기한 순간 이미 그 해당하는 전술핵에 해당하는 무기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건 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관측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 북한이 또 지난 4월이었죠. 그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 발언도 있었는데 준비가 되면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 듣고 다시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직하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심야 열병식 당시에 그 국무위원장의 발언이었었는데 예. 당시 좀 발언을 통해서 예. 주목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죠. 예, 뭐 사실 이제 무력 완성선을 줬다는 건 아니고요. 핵무력 완성선은 2017년 11월 29일 그러니까 화성 15형을 발사했을 때 이미 북한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 맥락은 이제 이미 이렇게 완성해 놓은 건데 이거를 단순히 전쟁 억제에만 쓸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전쟁 억제가 아니라 전쟁이 나는 걸 수동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예.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핵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거나 예. 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뭐 예. 혹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요 전술핵과 결합되고 그다음에 그 열병식 이후에 김정은이 한 발언들 예를 들어서 핵으로 먼저 공격을 하겠다. 이거 선제 타격 수준이 아니라 예방 타격이거든요. 예. 이제 만약에 그런 것까지 같이 결합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핵 공격까지도 협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최근에 그 심야 열병식에서는 이게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 타격용으로 쓰겠다 이런 언급들이 있었던 거였었고 그 동안에는 어떤 미국을 타겟으로 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주도적으로 했다면 최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굉장히 여러 차례 했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을 타겟으로 하는 어떤 단거리의 어떤 전술 핵을 목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좀 당황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죠. 예를 들어서 2018년부터 남북 간의 그 화해 무드가 형성이 되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북 대화를 우리 정부가 주도를 하고 했는데 이때 북한의 태도는 어땠냐면요. 예. 2018년 2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바로 직전에 2월 8일 열병식 때 KN-23 이스칸데르 미사일 들어왔습니다. 예. 바로 이 미사일이 소위 풀업 기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를 피해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고 예. 이것이 스커드를 대체해서 여기에 핵을 탑재한다면 대한민국 공격에 쓰일 수 있는 미사일이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만약에 7차 전술핵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거기에 탑재될 전술핵이 바로 이 KN-23에 탑재가 될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먼저 꺼내들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2019년에도 실험을 하고 하면서 지금 완전히 완성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미사일 자체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북한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ICBM 개발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처음에 초도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겁낼 정도의 형상까지는 되지 않았으니까 일단 가능한 것부터 하자라고 해서 이 단거리 미사일의 능력을 높여왔다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화성 17 같은 경우도 아직 저것이 무슨 뭐 다탄두 능력이 확인됐다거나 뭐 심지어는 우리 합참에서는 저것이 지금 혹시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가능한 것 그래서 이 전술핵부터 먼저 이 북한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 준비는 끝내놓고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7차 핵실험. 이 7차 핵실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핵무기에 대한 완성도는 끝났다. 그런 것들은 소형화도 끝냈고 경량화도 끝냈다. 단지 지금 이제 7차 핵실험을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들, 아니죠. 전술적인 부분들을 챙기겠다. 이런 의미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뭐 일단은 그 시뮬레이션으로야 당연히 뭐 어느 정도 파괴력이 나온다는 것이 답이 나왔겠죠. 예. 하지만 결국 북한도 이것을 실제 실험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그런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맞는 것인지 예. 제대로 기폭 장치가 작동을 하는 것인지 예. 그래서 그 실제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실험을 하고 그 내부적으로도 확인하지만 외부에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이런 전술핵 능력 자체를 얼마만큼 과시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전술핵은요 파괴력이 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예. 뭐냐면 전술핵은 사실은 사용하기 위한 핵폭탄입니다. 예. 전략핵은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는 핵폭탄이죠. 왜냐하면 워낙 낙진 피해나 파괴력이 심하니까 예. 공격을 해놓고 나서 그 지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전술핵 같은 것은 이렇게 전술적으로 딱 필요한 지역에 사용한 다음에 낙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 병력이나 군사 시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져갈 것이냐.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공격의 방어 능력을 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1차부터 6차까지는 파괴력이 점점 더 증가를 했었고 인공지진이라는 것도 진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세 타격을 중점적으로 전술적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번 7차 핵실험 때는 이전과 다르게 어떤 파괴력이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과 좀 적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여태까지 파괴력들을 보시면은요, 이제 뭐 되게 평가들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예. 이제 보통 우리가 전술핵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최대 수십 킬로톤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십몇 킬로톤 요때까지를 이제 전술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뭐 그렇지만 그게 절대로 파괴력이 작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게 15킬로톤, 22킬로톤이기 예.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그다음에 이제 6차 핵실험은 가장 셌는데 이때는 평가들이 되게 다양합니다만 최대 200킬로톤까지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200킬로톤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고요. 아마도 10킬로톤 내외 정도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되려 그것이 얼만큼 더 작게 될 것이냐. 그래서 작게 나왔다고 해서 이 실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 얼만큼 그 작게 그 파괴력을 원하는 만큼 조절해서 작은 미사일에 탑재를 할 것이냐. 그래서 군사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예.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를 두고 저희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언론에서 관측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오전에 할 것이냐 주말에 할 것이냐 시간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분석들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1차부터 5차까지는 오전에 했었고 6차 때는 이례적으로 낮 12시를 좀 지나서 했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또 주말에는 또 흥행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오히려 평일이 더 가까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런 분석들 모두 종합했을 때 어느 시간대에 어느 시기에 실험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뭐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험을 좀 일찍 하고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이후에 분석하거나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일찍 땡겨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분석할 대상에 이런 것들이 뭐 제한이 된다, 그다음에 파괴력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실험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저는 뭐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뭐 오전이라든가 이른 시간에 하는 것들 충분히 가능하지만 예. 사실은 이 7차 핵실험 자체가 엄청나게 커다란 파괴력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파괴력이 나왔나 정도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조금 늦춰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저희가 어떤 예측을 하건 간에 뭐 결국 그것은 북한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예. 지난 5일에 그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했는데 8발을 쐈습니다. 이례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여러 발을 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뭐 안보 체계에서 집중을 했었는데 예. 1, 2차 핵실험 때도 핵실험 전후로 7발을 쐈기 때문에 예. 이게 혹시 7차 핵실험의 징후 아니냐 이렇게 또 포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최대 많이 발사할 때는 이것이 결국은 핵실험에서 탑재할 그러니까 이 그 핵 탄두를 탑재할 무기 체계 발사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냐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앞에서 앞전에 이제 7발 발사했을 때 뭐 이때 보면은 뭐 스커드라든가 노동이라든가 굉장히 옛날 무기 체계였습니다만은 예. 그게 당시로서는 그때 탑재할 수 있는 무기 체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숫자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예. 실제 어디에 탑재될 무기 체계이냐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태평양 괌 일대에서 미군 용감한 방패 훈련이라고 하죠. 굉장히 예. 다양한 무기 체계들, 전략 무기들이 총동원이 된 상황인데 지금 훈련이 이제 애초에 일정보다는 앞당겨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북핵을 염두에 둔 훈련이라고 봐야겠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미군이 하는 훈련들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뭐 최근에 북한보다는 어찌 보면 중국에 대한 견제, 소위 미중 패권 경쟁 맥락하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훈련 일정을 당길 이유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예. 북한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훈련이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여느 어떤 한 나라의 국방력을 총동원한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 어느 정도 규모고 어떤 무기 체계들이 좀 전개가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상당 부분 다 동원이 되는 그런 훈련이다. 그래서 뭐 전국 지역 방어뿐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에 의한 공격, 전략적인 공격, 뭐 예를 들어서 핵 공격까지도 사실은 다 감안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지 않을까. 뭐 아직 뭐 사실 훈련의 세부 내용이라든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공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예. 여태까지 좀 코로나 이후에 미국도 사실 그렇게 훈련 규모가 나름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간만에 정말 대대적인 병력을 전부 동원을 해서 하는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예,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도 보였습니다만 그 B1B 전략 폭격기 4대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괌에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기도 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그 목표 지역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대상 중에 가장 우선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우리가 전략 무기에 대한 이해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B1B에는 예. 핵폭탄을 탑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무기 감축 조약에 의해서 B-52와 B-2 폭격기에만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어떤 위협이나 이런 거에 대항하는 소위 확장 억제 능력 가운데 뭐 확장 억제에 해당하는 것은 다 전략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핵 전략 자산이 있고 비핵, 그러니까 재래식 전략 자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재래식 전략 자산 중에 하나가 항공모함. 그렇죠. 왜냐하면 항공모함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B1도 이러한 재래식 전략 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B1B에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슈퍼 벙커버스터라고 그래서 13톤짜리 폭탄을 2개 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 발이면은 아무리 김정은이 지하 뭐 거의 100m의 벙커에 숨어 있어도 예. 한 번에 그야말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에서는 저걸 두려워하는 무기체계가 될 수 있고요. 예. 자, 이외에 핵 억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 전략 폭격기 B-52와 B-2입니다. 예. 그다음에 ICBM, 예. ICBM 그래서 이제 미니트맨 3가 유일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SLBM 그래서 이제 이건 오하이오급과 트라이던트 미사일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활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이런 그 상황에 따라서 비핵 이런 확장 억제를 쓰다가 예.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핵 확장 억제까지 꺼내 들게 되는 것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이 북한의 이러한 잘못에 대항하는 그 굉장히 다양한 수단의 대응 수단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B1은 예. 매운맛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세긴 하지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한맛 대응 체계가 아직 매운맛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예. 우리나라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응 메시지나 대응 수위도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떤 그렇습니다. 대응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뭐 그 지금 가능한 대응들을 많이 지금 현 정부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너무 많이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보였다고 보십니까? 예, 뭐 아직 뭐 많이 더 남아 있습니다. 더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 혼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동맹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예. 사실 지금부터 국민적 여론을 수렴을 해야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차분한 장기를 바라본 접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좋은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 정부 자체는 그 원칙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강경하게만 나간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 들어오면 센 행동을 나오면 거기엔 그에 걸맞게 대응하겠다. 대신에 대화대로 우리 할 수 있다.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접근해야만 하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긴장 수위가 높아지기만 할 뿐 긴장 수위를 관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초기에 정부가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 듯 들리는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결국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북한과 공존, 평화를 위한 방향을 위해서 저쪽에 잘못된 행동을 일단 막아야 그 다음에 또 대화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일단 막아야 되긴 하는데 지금 안보리 차원에서도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제재 방법도 없다 이렇게 보는 분석들이 많아서 어떻게 그럼 안보리 체제나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추가 제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의해서 이제 그쵸. 추가적인 수단들이 안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UN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은요. 예. 각국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각국이 알아서 하는 그 대북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얼만큼 하고 있다는 제재 보고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챙기는 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이것이 그간의 사실 대북 제재들도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다. 되려 기존의 대북 제재들을 강화하고 제대로 확인하는 조치만 제대로 하더라도 상당히 그 북한에게 좀 어려움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기존의 약속, 기존의 대북 제재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안보리 차원에서는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상위 이사국의 거부권이란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안 되죠.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제재는 안 되지만 각국이 제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위기나 그거를 점검하는 어떤 맞습니다. 체계가 점검하고 중요하다고 사실은 보시는 거죠? 실제 이제 일행이 잘 이전까지는요. 2017년 이전에는요. 그 제재 뭐라서 실행한 보고서도 제대로 각국들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잘 챙겨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YTN 인터뷰 출연을 해서 지금 핵실험 강행 여부에 대해 중국의 용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중국의 어떤 분위기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올해 초부터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독특한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즉 뭐냐 하면은 과거 김정은 자체만을 강조하던 것을 갑자기 이제 혁명의 뿌리, 예.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제국주의에 대한 공동의 대응.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전에 중국과 이 북한이 같이 미국에 대응했던 것, 혹은 소련과 북한이 같이 대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런 연대나 이런 것들을 가능성을 은근히 메시지에 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북한 입장에서 그럴 겁니다. 중국에게 허락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중 패권 경쟁을 이용을 해서 예. 한마디로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 중국에게 그런 어떤 짐을 덜어줄 수 있다. 예.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자 할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미북 협상 간에 중국이 북한에 다가갔던 것도요 같은 이유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최대한 잘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복잡한 셈법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김정은으로서는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활용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 북한이 보면요 예전에도 뭐 중국과 소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것을 다 얻어냈습니다. 예. 아마 그러한 방식들을 결국 또 한번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복잡한 셈법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셨는데 그 복잡한 셈법에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결 구도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공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북한이 중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핵실험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도 최근 국방력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일본은요 아베 시절부터 어찌 보면 이게 이제 뭐 나카소네 시절부터 이어졌던 그 일본의 그 자위 능력 강화 이거와 연결된 것이긴 합니다만 아베 시절부터 상당한 특히 아베 2기부터 상당히 그 국방력 강화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해왔고 자, 심지어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인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은 일본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북한의 이러한 준동이 이러한 행동들이 동북아 안보에서 일본의 위상을 강화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러한 셈법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국제 질서에서 여전히 패전국입니다. 전범국이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한계를 일본 국민들 스스로가 극복하지 않는 한 그렇게 그 일본의 그 극우 정치권들이 주장하는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뭐 재무장 평화헌법 이것은 개정 움직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결국 일본 국민 전체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뭐 나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저렇게 7차 실험, 뭐 8차 실험 이런 식으로 자꾸 핵위협을 높여가면요. 결국 일본도 그렇게 헌법을 바꾸게 될 겁니다. 예,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안보 지형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모습 보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대북 정책의 핵심은 비핵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예. 이렇게 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상황에서 이게 과연 비핵화까지 미국의 의도대로 북핵 협상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거든요. 비핵화라는 상황이 가려고 한다면요. 비핵화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핵 군축입니다. 핵 군축.
그러니까 핵 군축을 하지는 비핵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없애 나가다가 나중에 없어져야 되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핵과 우리의 핵을 교환하자 하면은 그거는 뭐 어불성설인 겁니다. 미국 예. 본토에 있는 핵, 그것도 중국, 러시아 상대하고 있는 핵을 북한까지 가져와서 이걸 한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예. 결국은 뭐냐면요, 이것이 지금 핵 재무장론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 공유론 혹은 핵 재배치론 예. 이런 것과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북한과 핵 군축부터 시작해서 비핵화까지 가려고 하면 대한민국 영토 안에 뭔가 핵과 관련된 자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냐. 예. 이런 귀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뭐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나가야 되긴 하지만은 예. 그런 것들을 지킬 수가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죠. 지금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비공식 채널로 친서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비공식 채널을 통한 대화보다는 중국과 물밑으로 어떤 대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뭐 사실은 뭐 일단 강대강 정면 승부라는 것을 북한이 만약에 미국과 하려고 한다면 예. 그럼 당연히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샹그릴라 호텔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미 그 국방장관 포함해서 한중 국방장관도 계속 만나고 있고 지금 오후에는 한미일 국방장관이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지금 임박한 7차 핵실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좀 분위기가 풀릴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일단은 여쭙겠습니다. 분위기를 우리가 어떠한 대화를 한다고 쉽게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핵실험을 하는 이유 자체가 예.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북한 스스로가 김정은 지도 체제라고 하는 이런 유일 왕족 체제를 끌어가기 위한 동력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저것을 해 나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각국 국방 장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미 간에는 조금 그간 약간 부족했다라고 보여줬던 그런 북핵에 대한 대응 태세 같은 걸 높이는 얘기들을 할 것이고요. 예. 뭐 한중 간에서 필요한 것은 최소한 서로 간에 오해와 충돌이 없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뭐 결국은 그것이 뭐 그 국방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중국도 결국은 공산당이 그 지배하는 그 유일한 국가고 결국 시진핑의 의사, 또 시진핑의 권력이 집중되는 독재 국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전해줘야 할 메시지는 그렇게 북한을 감싸고 도는 것이 결국 어떤 미중 패권 견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제 국방 지금 뭐 회담이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에 임박한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협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현재 7차 핵실험 임박한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